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부동산 투자론 연결할 텐데, 교재는 331페이지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리고 위험의 처리 방법,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석되는 수익률 분석,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리고 실현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분석까지 오늘 확인할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 방법 설명했죠. 보통 이제 그 장래 발생 가능성을 가중 평균에서 기대 수익의 예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평균에서 벗어날 가능성, 이것을 수학적인 분석에서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해서 이걸 갖다가 위험의 판단 지표로 삼는다. 위험의 판단 지표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기대 수익의 지표로 삼는 것이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거든요. 해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위험의 지표로 삼아서 수익과 위험을 분석해서 통상이자 투자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평균 분산 모형 혹은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작은 거 선택하고, 분산이 같으면 평균이 높은 거 선택한다. 근데 하나는 평균도 높고 위험도, 즉 분산도 크고, 하나는 평균도 작고 분산도 작은 경우에는 단순히 평균 분산법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따라서 이때는 변이계수로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변이계수는 평균분의 분산으로서 단위 수익당 위험도,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정도로 표시되고, 즉 상대적 위험도로 표시되고,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상대적 위험도가 낮아서 더 선호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원리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것이 이제 331페이지 설명드렸는데, 먼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유형은 크게 세 가지. 거기 보니까 331페이지 표 안에 있죠. 위험, 혐오형,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그 다음에 위험, 선호형, 이렇게 세 가지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유형, 투자자 유형이 있는데, 간단하게 개념 확인하면 위험 혐오적이다 또는 위험 회피적이다 그러는데,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그러는데, 이것은 통상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하고, 수익이 같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는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한다 하는 투자자의 태도를 갖다가 위험 혐오형 그래요. 반대로 위험 중립형은, 이것은 전혀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기대 수익이 높은 곳에만 투자하는 태도가 바로 위험 중립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험 선호형은 오히려 위험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즉 위험이 큰 걸 선택한다. 왜?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수만 된다면 얼마든지 위험한 것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위험 선호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일반적인 형태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의 태도를 위험 혐오형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 분석에서는 기준을 투자자가 위험 혐오형이라고 전제해서 기준을 잡아서 투자 판단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위에 쭉 설명드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다. 이 말은 금방 설명했듯이 같은 기대 수익인 경우에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고, 같은 위험인 경우에는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투자자가 위험 혐오자라는 것은 무조건 위험을 싫어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위험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대 수익인 경우에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의 경우는 그 위험을 모두 어떻게 하고 감수하고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것을 이름해서 그 밑에 내려가 있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다른 말로 위험과 수익의 보상관계, 위험이 큰 만큼 수익으로 보상된다. 영어로 표현하면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위험과 수익을
맞바꾼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요구하는 수익이 크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거 잠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그리고 예상 인프렐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무위험률 이것은 이제 가장 안전한 수익률. 이게 요구 수익률에 포함되는 수익률 중에서는 첫 번째는 무위험 수익률인데 말 그대로 위험이 전혀 없는 수익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가장 안전한 수익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기예금 했을 때 이자율이나 국채 이자율, 정기예금의 이자율이나 국채 이자율 이것이 바로 무위험 수익률을 의미한다. 전혀 위험이 없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32페이지 위에 무위험률 서 있었죠. 거기 보니까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 실질 이자와 같이 장차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 전혀 위험이 없는 수익률. 따라서 이것은 순수한 뭐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가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률. 이것이 무위험 수익률인데 문제는 이 무위험 수익률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변동한다. 변동한다. 일반 경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그 무위험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 거기 신용의 제한, 그 다음에 화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저축률과 투자율 이런 것들이 바로 무위험 수익률, 즉 정기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의 제한,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만큼 어때? 이자가 비싸져야 되죠. 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화폐 수요가 많다. 돈 쓸 사람이 많으면 이자가 어때요? 올라가는 것이고 화폐 공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버리면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이고 저축이 많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투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수요가 많다는 것이니까 이자를 높이는 요인들이고 따라서 이 무위험 수익률인 정기금 이자율, 국채 이자율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여기까지가 무위험률의 의미, 가장 안전한 수익률. 핵심은 순수한 뭐에 대한 대가다? 시간에 대한 대가가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무위험률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위험 할증률 설명되어 있네요. 위험 할증률. 이것이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설명될 텐데 그 위험에는 크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해드릴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원리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 합계가 바로 초위험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자,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인플레가 발생한다든지 이자율이 변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모를까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서도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것이 체계적인 위험.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위험 이걸 비체계적인 위험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이것이 비체계적인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논리로 본다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말 그대로 피할 수가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하고 감수하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데 문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의 경우에는 그 위험을 모두 어떻게 하고 감수하고 그만큼 가산해서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을 높여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른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요구하는 수익의 가산되는 위험 할증률은, 위험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피할 수 없으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피할 수 있는 건 피해도 되지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의 경우는 이걸 감수하고 요구하는 수익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되는 위험이 꼭 피할 수 없는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위험도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무조건 포함되거나 무조건 제외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으면 감수하고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없으면 제거, 즉 제외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가산되는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할 수 있는 위험도 포함될 수가 있다 하는 거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요구하는 수익의 가산율은 위험 할증률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인플레가 가산되는데 여기서 예상 인플레는 말 그대로 예상된 인플레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부동산에 투자했어.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하나 확인할 것이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뭡니까? 물가 상승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투자 분석에서는 물가 상승 이런 개념보다는 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야. 화폐 가치의 하락, 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하면 투자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1년 전에 1억을 주고 샀는데 현재 그 부동산의 가치도 1억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명목상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 거 맞아요. 똑같은 1억이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다. 이 말은 돈 가치가 10%가 하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전에 1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현재 1억에 팔면 똑같은 1억이라고 하더라도 1년 전보다 지금 1억의 가치가 10%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에게는 손실이 되면서 위험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만큼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수익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가산돼야 된다 하는 것을 누가 설명했냐면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설명해서 그 사람의 이름 따서 이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서 요구하는 수익이 결정된다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한다 그래요. 피셔 효과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계산 한번 해보면 무위험률이 만약에 4% 위험에 대한 대가가 이거 두 개 감안해서 2% 인플레가 1%가 만약에 1년 동안에 예상된다 라고 한다면 요구하는 수익은 몇 퍼센트? 4% 더하기 2% 더하기 1% 합해서 7%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뭐 더하기만 하면 빼기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핵심 다시 한번 무위험에다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가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률 속에 가산되는 것은 위험 할증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인플레가 있으면 예상 인플레만큼 더 가산해서 요구하는 수익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바로 위험 조정률. 그래서 이것은 인플레를 감안한 위험 조정률이고 이것이 빠지면 그냥 인플레 감안하지 않은 위험 조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그죠?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그만큼 무엇이가 커진다. 요구하는 수익이 커진다. 바꿔 얘기하면 요구하는 수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확인해서 이 속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커진다는 것이 포인트로 정리되고 기본 원리는 여기까지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이후에 보시면 위험과 가치의 균형해서 그 위험 가치의 균형 과정이 설명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 시간 마지막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이건 놔뒀다 조금만 참았다가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33페이지 중간 보시면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처리 방법. 크게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험의 회피 방법, 위험의 전가, 위험의 축소, 그리고 위험의 축소 속에는 이제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그리고 감흥도 분석,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의 보유.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위험의 회피 방법, 그 다음에 전가하는 방법, 그리고 축소라는 것은 회피와 좀 다르게 이것은 위험을 통제시켜서 축소시킨다는 얘기죠. 통제 방법이라고도 하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그냥 감소해버리는 것이 위험의 보유 방법. 이렇게 되는데, 자, 먼저 위험의 회피 방법, 위험의 회피 방법, 즉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위험한 거 어떻게 한다? 제외시킨다. 그럼 어디에만 투자한다?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 이것이 바로 위험의 회피 방법.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는 것이 위험의 회피 방법. 그럼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기예금 이자, 그죠? 이게 정금 해두든지 아니면 국채 이런 거 사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위험은 전혀 없고 뭐밖에 요구할 수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위험의 회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될지 몰라도, 그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될지 몰라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되지를 못한다. 즉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할 수가 있다 해서 바람직한 처리 방법은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위험의 전가 방법. 자, 위험의 회피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즉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체크했고, 끽해야 정기예금이나 하든지 국채나 이런 거에 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의 전가. 자, 위험의 전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령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인플레가 예상되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만큼 그만큼 임대료를 올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 발생된 인플레만큼 임대료에 가산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위험의 전가 방법.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한 걸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위험의 전가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험의 통제 또는 위험의 축소.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 자,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 위험의 회피이고, 말 그대로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시키는 방법 혹은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그리고 감흥도 분석, 그리고 평균 분산 모형 또는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잠깐 보니까 먼저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 예측은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어떻게 낮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낮으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거든, 통제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보수적 예측. 그러니까 투자대마다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서 특히 기대되는 수익을 가급적 어떻게 낮게 최소 추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자, A안은 9천도 발생할 수도 있고 1억도 발생할 수도 있고 1억 1천 발생할 수도 있었고, B안은 8천도 발생할 수 있고 9천도 발생할 수 있고 1억 발생할 수도 있고 1억 1천 발생할 수도 있고 1억 2천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건 가능한 낮게 예측하면 어떤 거? 9천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이건 다 가장 낮게 예측한 것이 얼마? 8천으로 예측해버린다. 그러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럼 B는 기대 수익이 8천이고 A는 기대 수익이 9천이니까 당연히 8천 빼고 9천짜리 선택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최소 추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버린다. 그러면서 이것을 빼면서 이걸 선택하면서 그만큼 위험을 통제,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 예측. 기대되는 수익을 최소 추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낮게, 하향 편기해서 낮게 예측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 예측이고,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자, 이것이 이제 투자는 좀 마지막 부분 가면 그 투자 분석에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이 있거든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에서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 할인해서 그 수익의 현재 가치와 투자되는 비용인 지출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 할인할 때 할인율을 갖다가 위험률만큼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위험률만큼 할인이 높아지면 그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고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으니까 잘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잠깐 여기 다시 보시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 할인할 때 통상 할인율을 뭘로 쓰냐면 요구 수익을 써버려요.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을 쓸 때 위험이 큰 만큼 요구하는 수익을 어떻게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할인율이 높으면 그 수익의 현재 가치를 할인할 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것이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요. 그럼 수익이 현재 가치가 작으면 잘 투자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간단하게 다시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 할인할 때 할인율을 위험률만큼 더 높게 적용한다 하는 것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이고, 세 번째는 가능도 분석. 자, 334페이지 교재 볼까요? 거기 보니까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가령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비도 있을 수 있고, 공실이 있을 수 있고, 공실률, 또 뭐 있을까? 세금, 그 다음에 또 임대료 수익,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만히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수익 순현가나 내부수익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가령 어느 투자자의 경우에 임대료를 갖다가 10%를 올렸더니 순현가도 10%가 증가했다. 영업비는 5%를 줄였더니 순현가가 10%가 증가했다. 공실은 똑같이 5%를 줄였더니 순현가는 5%가 증가했다. 공실 줄면 수익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은 10%를 줄였더니 순현가는 15%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각각 요인들이 가장 순현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있을까? 여기 보니까 임대료는 10% 변하니까 10% 변했고, 영업비는 5% 줄였더니 10%, 또 공실은 5% 줄였더니 5% 증가했고, 세금은 10% 줄였더니 15%가 증가했다. 그럼 어느 것이 가장 민감하다? 언뜻 보면 세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업비가 되겠죠. 왜? 이건 1:1이고 이건 1:2가 됐고, 이것은 1:1, 이건 1:1.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순현가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뭐이다? 영업비다. 그럼 5% 절감했을 때 10% 증가했으면 10% 절감되면 20%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비율로 보면.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수익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걸 봤더니 영업비더라. 따라서 이 투자자는 수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업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투자 판단의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감흥도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순현가나 내부 수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감흥도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흥도,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순현가의 변동도 심하고 더 위험한 투자안으로 판단된다. 이게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그만큼 위험이 큰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작은 거, 분산이 같은 평균이 높은 거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여러분들 335페이지 그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걸로 한번 판단해 보게. 거기 보니까 횡축은 기대 수익률이고 종축은 위험이네요. 이걸로 그냥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인데, 종축이 기대 수익이고 횡축이 위험이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C와 B 중에서 어느 거 선택? 수익이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이 작은 뭐 선택? C 선택. 반대로 A와 D 중에서 어느 거 선택? 당연히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D보다는 A가 좋을 것이고, 반대로 C와 A 중에서 어느 거 선택? 같은 위험이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하는 거 맞죠? A보다 C를 선택할 것이고, 또 D와 B 중에서 어느 거 선택? 같은 위험이면 당연히 수익이 작은 것보다 높은 B를 선택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잠깐 C하고 D를 보면 어느 거 선택? 당연히 선택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C 선택. 왜? C는 D보다 위험은 어떻고 작고 수익은 큰 것이니까 당연히 C 선택이 맞을 거예요. D보다는. 근데 문제는 A와 B. A는 B보다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고, 반대로 B는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네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 모형으로는 어느 것이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반은 A에 반은 B에, 4분의 3은 A에 4분의 1은 B에,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만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두면 얼마든지 같은 수익에서 위험이 작아지고 같은 위험의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기법을 갖다가 포트폴리오 기법 그래요.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의 통제 방법은 4가지가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 보수적 예측은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어떻게 위험이 큰 만큼 낮게 예측하는 것이고, 그리고 낮게 예측의 투자 판단의 기법으로 삼는 것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은 장래 예상두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을 위험률만큼 더 높게 적용한다 하는 것이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이고, 가뭉도 분석은 투자 수익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을 가뭉도 분석이라고 하고, 특히 가뭉도가 큰 것일수록 그만큼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은 통상 평균이 같은 분산이 작은 걸 선택하고 분산이 같은 평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기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고, 근데 하나는 평균도 작고 분산도 작고, 하나는 평균도 크고 분산도 큰 경우는 평균 분산법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더라. 따라서 이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수익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위험은 더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투자 판단하는 기법을 포트폴리오 기법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의 보유. 그렇죠? 위험의 보유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위험의 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충당금 이런 거 감가되면 충당금 충당해서 나중에 그거 감수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바로 위험의 보유 방법 이렇게 설명되는 것인데, 핵심은 요 4가지 이거 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4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위험의 처리 방법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와 수익률 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보니까 수익률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수익률, 가령 10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1억이 발생됐으면 수익률 몇 프로? 10억에 1억이니까 0.1, 그렇죠? 10%. 만약에 10억에 2억이면 10% 그러겠죠. 그래서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바로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의 종류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런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해서 계산되는 수익률, 이것이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상했다 그래서 사전 수익률, 예상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이것이 요구 수익률.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안적 수익률. 다른 대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 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대안적 수익률, 이렇게도 표현한다. 기회비용 개념은 잠깐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회비용이 나왔으니까. 기회비용은 계산된 또는 인식된 비용, 그리고 전체 선택 제한 중에서 차선책, 그리고 포기된 대가, 이것이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3시간 동안 공부하신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3시간 동안 공부하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3시간 포함해서 4시간 정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5만 원 준대. 5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하나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제안을 받고도 지금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3시간 동안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5만 원 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시면서 3시간 동안 공부하시면서 5만 원이라고 한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만 원 실제 지불하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닌 계산, 단순히 계산 또는 인식된 비용이고, 전체 선택 대안 중에서 몇 번째? 2번째. 첫 번째는 지금 선택한 것이고, 포기된 첫 번째인 2번째가 바로 이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면서 5만 원 벌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5만 원 포기된 대가가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포기하고 5만 원을 포기하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5만 원 이상의 효용을 요구하실 거네. 그렇잖아요. 따라서 포기된 것만큼 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바로 기회비용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그래서 이것을 사후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 그래요. 사후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 근데 이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보통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령 투자 대안이 A, B, C, D 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A에 투자하면 15% 수익이 기대 예상되고, B에 투자하면 10%, C에 투자하면 13%가 예상되고, D에 투자하면 5%가 예상되고, E에 투자하면 7%가 예상된다. 그러면 각각의 투자 대안마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느 거 선택?
바보 아니면 A 선택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A가 기분 나쁘대. A가. 그럼 당연히 어느 거 선택? C 선택하겠지. 그렇죠? 그럼 두 번째인 C를 선택하겠지. 그러면 C를 선택할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A가 15%다. 그러면 당연히 C를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느 거 선택할 것이고 C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C를 선택할 것이고 근데 그러면 만약에 C를 선택하는 사람이 A를 선택하고 싶다. 나는 A가 이쁘고 좋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A에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A로부터 몇 % 이상의 수익을 요구하시겠다. 이 조건이면 당연히 이만큼 이상의 수익을 요구하겠죠. 근데 A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몇 프로? 15%.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13%인데 기대되는 것은 15%다.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보다 기대되는 수익이 크면 투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걸 몰랐지? 그럼 당연히 어느 거 선택할 것이고 A. 근데 A 선택했던 사람이 C가 늘씬하고 좋다 그래서 C를 선택하고 싶대요. 그러면 최소한 C로부터 몇 % 이상의 수익을 요구하시겠어? 이런 조건이면 당연히 15% 이상 요구하겠죠. 근데 C로부터 기대되는 것은 전했던 13%. 그럼 내가 요구하는 건 15%인데 기대되는 거, 예상되는 것은 13%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따라서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되는 수익이 작으면 투자가 기각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구하는 수익과 기대되는 수익이 같으면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은 기대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과 기대되는 수익이 같으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이때가 바로 균형이 되고 통상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되는 수익이 같거나 크면 투자 채택 반대로 요구하는 수익보다 기대되는 수익이 작으면 투자 기각 이렇게 해서 투자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 쭉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이 크면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기대되는 수익이 크면 투자할 것인데 같을 때가 균형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투자 과정에서 균형이라는 과정을 잠깐 봐요. 이제 균형이라는 과정.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해서 계산되는 수익률 이것이 기대 수익률.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될 최소한의 수익률 이것이 요구 수익률. 그리고 투자가 실제 이루어진 다음에 달성된 수익률 이것이 실현 수익률인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실현 수익률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따라서 요 둘을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되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되는 수익이 크면 투자 채택 그렇죠? 위에 채택 그리고 요구하는 수익보다 기대되는 수익이 작으면 투자 기각 같으면 균형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는 과정을 한번 보자.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보다 요구하는 수익 기대되는 수익이 요구하는 수익보다 크면 투자할 것이고 투자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겠지. 그죠?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의 가치 또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투하 자본이 많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컸던 기대 수익이 하락하면서 요구 수익과 같아질 때까지 하락하면서 균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10억짜리예요. 근데 여기에 투자하면 기대 수익이 1억 예상되는데 그럼 얼마 투자해서? 10억 투자해서 1억이 기대되면 기대 수익률 10%. 근데 그럼 기대 수익이 10%면 아주 좋다. 그래서 여기 서로 투자하려고 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지. 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서 만약에 20억이 됐다. 그럼 여기 얼마 투자해야 돼요? 20억을 투자해서 1억이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0%였던 것이 5%가 되잖아. 20분의 1억이니까.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면 투하자본이 많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면서 그래서 컸던 기대 수익이 작아지면서 요구수요가 같아지고 그러면서 균형에 이른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요구하는 수익보다 기대되는 수익이 작다 그러면 투자 안 하죠.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되고 감소 가격이 하락 가격이 하락하니까 투하자본이 적어지겠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커지고 작았던 기대 수익이 커지면서 요구수요가 같아질 때까지 커지면서 균형에서 균형 상태이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포인트.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37페이지 밑으로 해서 그 표 안에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되는 것이 있고 마지막 338페이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한번 보세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로서 장래 기대해두는 편익에 장래 기대해두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투자 가치가 되고 반대로 시장 가치는 그리고 특히 이 투자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토지처럼 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매년의 기대 순수익을 이때는 영구히 발생하는 수익이네요. 이것을 갖다가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것이 바로 투자가치가 된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익이 높을수록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요구하는 수익이 크다. 요구하는 수익이 크다는 것은 무엇이 크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위험이 크면서 요구하는 수익이 클수록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가지는 객관적 가치로서 그죠? 객관적 가치로서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된 경쟁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치 이것이 시장 가치.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하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을 근거로 해서 투자자가 위험을 감안한 요구수를 할인해서 투자 가치를 구했더니 만약에 투자 가치가 10억이었대. 10억. 근데 시장 가치는 15억이래요. 그러면 내가 주가지로 판단한 가치는 얼마예요? 10억인데 시장에서 15억에 사가라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판단한 가치는 10억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는 15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15억에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하겠죠. 따라서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 기각이 돼버려요. 반대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 내가 볼 때 투자 가치가 10억인데 시장에서는 8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8억에 사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투자 가치가 크면 투자 채택,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 기각. 같으면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보니까 투자 가치는 기대되는 순수익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가치가 투자 가치인데 기대 수익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작다는 것은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으면 투자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투자 가치가 크다는 건 그만큼 수익은 크고 위험이 작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유리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가 채택된다. 꼭 체크해서 확인하고 기본적인 공식도 확인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마무리하는 정리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면 앞에 잠깐 넘어왔던 부분이 있죠. 333페이지 위험과 가치의 균형 했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그 333페이지 위험 가치 균형에서 니은과 디귿 속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잠깐 이제 원래 요구하는 수익과 기대되는 수익이 같으면서 균형,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같으면서 균형이 되는데 가치가 같으면서 균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상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시장상에 변하면서 위험이 커졌다.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무엇이가 커진다? 요구하는 수익이 커진다. 요구 수익률이 증가. 요구 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요구 수익이 커지면 투자 가치가 작아져요. 그러면 투자 깊이, 부동산 수요가 감소.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겠지. 여러분들 교재에 그 333페이지 그 4번의 니은을 보시면 돼요. 그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이 커지면서 투자 가치 하락하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투자자금이 적어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증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요구 수요가 어떻게 같아지면서 균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기대 수익이 증가했다. 기대 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투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해. 자, 보세요. 기대 수익이 많으면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건 투자 가치니까 기대 수익이 많으면 투자 가치는 상승. 투자 가치가 상승하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부동산 수요가 증가, 부동산 가치가 상승. 가치가 상승하면 투자자분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고 컸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균형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균형 과정인데 지금은 원리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실제에서 이제 계산식의 흐름까지 분석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선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과 수익의 여러 가지 처리 방법, 관계 다 설명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 확인해 보십니다.